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시장이 하루하루 널뛰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시장은 오늘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고 장중에도 가격 변화의 폭이 컸습니다. 위아래로 1% 정도씩은 가볍게 움직이는 일이 수차례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시장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경제 상황을 암울하게 보는 투자자들과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의견이 충돌하며 새해 초반부터 시장 움직임이 상당히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역시나 고용이었습니다. ADP에서 발행하는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며 고용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 18만 2천 건은 물론 예상치였던 15만 건도 크게 뛰어넘은 23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강력하다는 뜻이죠. ADP는 약 40만 개의 미국 기업 고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보통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 하루 전에 발표돼서 예고편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민간 보고서다 보니까 수치가 좀 널뛰기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추세 정도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잇따라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더 문제였습니다. 이번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4천 건으로 지난주 기록과 예상치를 2만 건 정도 하회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줄었다는 건 역시 미국의 강한 고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죠. 특히 이번 주 우려를 샀던 부분은 연속 청구 건수가 줄었다는 부분입니다. 연속 청구 건수는 돌발적인 결과를 최대한 배제하고 추세를 나타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이게 지난주 결과는 물론 예상치보다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된 모든 고용 지표가 다 강하게 나오다 보니 시장은 또다시 고용에 대한 걱정으로 휩싸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장 초반부터 강력한 매도세가 나타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제 이 지표들이 예고편이었다면 오늘은 본편이 개봉됩니다. 바로 12월 고용보고서인데요. 어제는 고용지표가 안 좋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선방했다는 느낌도 조금 드는데 어쩌면 오늘 발표될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면서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총 3가지인데요. 첫째는 비농업 고용 건수인데 지난 3달 동안 지속적으로 26만 건 이상의 고용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역시 예측치에 비해 상당히 높은 고용이 나타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특히 어제 예고편이 이번 달도 예외 없을 가능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다만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것이 최근 고용 추세를 보면 시장은 이번 달도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높은 고용을 투자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정작 고용 건수가 높게 나와도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의 고용 건수보다 훨씬 중요하게 볼 것은 다음에 말할 2가지인데요. 우선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최근 2달 연속 3.7%를 기록했고 이번 달에도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실업률이 증가한다면 높은 고용 건수를 조금이나마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업률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얼마나 고용이 되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구직 활동자가 늘어날 경우 같은 고용수로도 실업률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잠정적으로 목표로 하는 실업률은 4%대 중반입니다. 만약 실업률이 올라간다면 시장에는 높은 고용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내려간다면 2배로 끔찍해지겠죠? 마지막으로 시급 상승률도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이 고용 강세를 걱정하는 이유는 결국은 임금 상승에 있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의 지출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수입은 감소합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을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여 물가가 상승합니다. 거기에 소비자들 역시 충분한 임금으로 소비력을 유지하니 오른 물가를 감당할 수 있는 지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물가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임금 상승률 역시 시장은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이번 달 예측치는 전월 대비 0.4% 상승인데 이것보다 낮게 나와야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현재 미국의 구인 건수는 1천만 건이 넘는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는 그 절반 정도입니다.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많으니 고용 강세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준 결정적 계기는 역시나 코로나였습니다. 2010년 이후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며 미국 노동시장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노동인구가 꾸준히 줄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코로나가 더 가속화시킨 거죠. 애매하게 은퇴를 앞두고 있던 연령층에서 대거 조기 은퇴가 발생했고 한 번 은퇴했던 사람이 팬데믹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복귀하지는 않겠죠. 또한 이민자의 감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이후로 이민자의 수가 날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런 이민자가 줄면서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이민 감소의 가속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염병이 확대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동은 감소됩니다. 이에 따라 안 그래도 줄어들던 이민자의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그 자체로 인한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현재도 꾸준하게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퇴직자나 휴직자는 늘어나고 반대로 구인 희망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늘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더 높은 상태가 유지되겠죠. 또한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뀐 것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개인화가 진행되면서 일보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문화가 더 강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는 이걸 가속화시킨 거죠. 더 이상 무리하면서까지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자리는 넘치는데 재택근무도 되면서 개인의 삶이 충분히 보장되는 직업을 천천히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구인은 더욱 어려워지겠죠. 결과적으로 현재의 고용시장 강세는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고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확 줄여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죠. 경제를 그냥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구직자 우위 시장도 끝이 나겠죠. 하지만 연준이 그렇게 무리를 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를 파탄시키고 대공황을 일으켜서 일자리가 없게 만들어 고용시장을 꺾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뻔합니다. 조만간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5에서 5.5%의 금리, 여기 어딘가쯤에서 금리 상승은 멈춥니다. 하지만 고용시장은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강한 고용이 계속되며 금리는 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고금리로 인해 경제는 계속해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 결국 경제는 조금씩 말라 죽어가기 때문에 언젠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2024년 초쯤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강한 고용으로 인해 물가가 내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인건비가 물가의 하방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가는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금리는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저금리 고물가 현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에서 이 흐름은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약물 중독자가 스스로 약물을 끊을 수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언가 큰 대재앙이 펼쳐져서 그레이트 리셋이 되는 방법 하나뿐인데요. 인간은 스스로 욕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인 그레이트 리셋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높은 부채와 지속적인 화폐 발행의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은 결국 2%의 목표 금리를 언젠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일부 연준 의원의 입에서는 목표 인플레이션을 2에서 2.5%의 범위제로 하자는 말까지 나왔었죠. 애당초 2%라는 목표 인플레이션조차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설정입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 이 인플레이션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막상 왜 2%여야 하는지 제대로 납득이 되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특정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다 보면 그냥 그걸 정상으로 여깁니다. 이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나라, 한국과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일본에서는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10엔 올리는데 전 임원이 나와서 사죄를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당연했던 한국에서는 치킨값 몇천 원씩 올려놓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인플레이션 그 자체도 결국 사람들의 인식일 뿐 절대적인 기준치가 없다는 증거죠. 향후 물가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그렇다고 경제는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금리는 낮게 유지하는 저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2%가 넘는 물가에
금방 익숙해질 것이고 결국 연준의 정책조차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금리 고물가는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뉴노멀 현상입니다. 그리고 저금리 고물가가 뉴노멀이 되면 화폐 가치의 하락과 자산 가치의 상승은 이전보다 더 가속화됩니다. 원래도 진행되어 온 현상인데 코로나가 그걸 가속화시킨 거죠. 그리고 2022년과 2023년은 그 과도기에서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적응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저금리 고물가 시대가 열리면 100년 넘게 이어온 화폐 가치 하락과 자산 가치 상승은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금리 고물가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도 계속되어 오던 현상이니까요. 단지 저금리 고물가는 그걸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할 행동은 하나뿐이죠. 돈이 생기면 좋은 자산으로 꾸준히 바꿔가면 됩니다. 냉면, 치킨, 삼겹살 같은 자산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꾸준히 모아가면 됩니다. 95%의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자신감이 넘치고 빚을 내서도 자산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다 시장이 안 좋아져 미래 가치보다 싸게 팔기 시작하면 갑자기 현금을 중시합니다. 비쌀 때는 빚내서 사고 쌀 때는 현금을 아끼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대로 해야 합니다. 비쌀 때 조심하고 쌀 때 탐욕적이 되어야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5%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시장의 가장 큰 아이러니죠. 안타깝게도 2022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포기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2, 3년간 일어났던 잘못된 시장 왜곡 때문이죠. 이 시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장기 투자에 몸서리를 칠 것입니다. 특히 2020년을 전후해서 시장에 처음 참여했던 투자자일수록 그런 생각이 강하게 세뇌되어 있을 것입니다. 처음 겪어보는 시장이 이거기 때문에 2020년과 2022년 같은 시장이 일반적인 케이스로 입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명백한 비정상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정상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정상으로 돌아가고 나면 결국은 장기 투자가 옳았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될 텐데 모두가 알게 될 정도로 뚜렷한 결과가 나오는 건 한참 후의 일일 테고 그때가 되면 이미 많이 늦어버린 뒤일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